이게 뭐 진짜 지금까지 하고의 경기 침체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이런 이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매장들이 있는데 다이소, 뭐 이랜드, 쿠팡 이런 데는 지금도 지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를 한번 쳐다볼 네. 필요가 있겠다. 네. 편의점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 세 개가 원래는 대형마트가 완벽한 1등이었는데 지금 백화점과 편의점의 전체 매출이 비슷하거든요. 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이라든지 가로수길 이런 데 뭐 지금 30-40% 이상 다 공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오피스 상권의 몰락,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안 내리고 있거든요. 이 점포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연장돼 버렸기 때문에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뭐 그 임대료 내면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매업의 몰락이 벌어지고 있다. 신춘 인터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는데 지금 뭐 꼬마 빌딩 시장이 안 좋잖아요.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매업이 잘 돼야, 아니, 골목 상권이 잘 돼야 꼬마 빌딩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공급도 공급이지만 오늘 우리 내수 시장 살펴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다이소부터 뭐 시커머스, 그러니까 알리, 뭐 테무, 뭐 또 편의점, 시간 되면 우리가 요기요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의 서영구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밌는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셨다면서요? 네네, 자 21년차 라이더입니다. 저기 정프로랑 할 때 제가 나이라고도 말씀 못 드려요. 연세를 우리 들어본 우리 저 3프로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수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뭐 어느 해는 내수가 뭐 좋았나 싶기도 합니다. 내수가 근데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저희 성장률과 함께 내수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안 좋은데 교수님 평가하시긴 어때요? 이게 뭐 진짜 지금까지 하고의 경기 침체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가 사이클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우리 지금은 이제 3고에 의한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근데 지금은 4고 불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령화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3고 불황에서 또 하나가 보태져서 4고 불황의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60년 동안 이제 살고 있지만 이상 살고 있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그래서 이런 4고 불황이라는 게 일본식 이제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10년 전에 그 한국의 저페니피케이션 일본화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에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2015년경에 네. 한국이 일본된다. 네.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때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2025년 오늘날 진짜 이제는 논쟁이 별로 없는데 이미 너무 일본하고 가까이 돼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 심리 지수 CCSI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골목길 가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 편의점 하는 친구가 제가 지난주에 다른 애널리스트 분 나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군요. 장사가 매출이 떨어졌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안 팔리느냐? 편의점 들어와서 안 필요한 건 안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게 떨어졌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수 시장 중에 첫 번째 알아볼 게 다이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요. 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저성장 기조로 지금 경제가 완전히 가서 내수 불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 심리지수, 아까 우리 김원장 기자님이 얘기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그 소비는 또 심리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이제 파도 치듯이 물결이 있는데 원래는 100 이상이 정상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었는데 작년 12월 3일부터 이게 88 이하로 네. 뚝 떨어지면서 네.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신임 대통령이 확정되고 다 그래야 금년 하반기에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는 회복이 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금년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래서 금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0.2%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은 사실은 플러스 성장인 줄 알았더니 1분기는 지금 마이너스 0.2%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매장들이 있는데 다이소, 뭐 이랜드, 쿠팡 이런 데는 지금도 지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를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다이소의 성장은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다이소의 우리 그 창업 회장님하고 좀 아는 편인데 매출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때 제가 알게 됐는데 10년 만에 지금 매출 4조거든요. 네. 작년 매출 4조에 영업이익이 3,7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 거의 10%.
10%네요. 예, 네. 영업이익률이 우리 리테일 비즈니스 소매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10%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으로 치면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두 자릿수 이상을 골을 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한 3%, 2%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쿠팡은 사실은 영업이익률은 1%도 안 되지만 워낙에 이제 볼륨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쿠팡은 아시다시피 네. 그 뭐 전지전능한 지금 이제 하나의 그런 브랜드로 지금 떠올랐고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네 가지 제가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 가격인데 균일가잖아요. 네.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너무 그 철저하게 그 원가 관리를 납품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이 놀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한 10년 전에 그 가서 3만 원인 것 같은데 3,000원이었고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맞아요. 충격이었는데 와인잔 있어요. 와인잔.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예, 득템을 많이 하는 장소잖아요. 10대부터 80대까지 고객층도 다양하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원래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하고 이름이 똑같고 네. 그 우리 박정부 회장님이 그 3, 40대 때 계속 일본 다이소에 납품하던 한국 납품업자였어요. 네. 그래서 워낙 성실하고 인정이 받아서 일본 다이소 회장이 기마이라고 일본말이 있잖아요. 너 이거 내 이름을 써라. 한국 가서. 이렇게 그 투자도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 다이소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 유니클로는 저기 한국 롯데하고 저쪽 이렇게 반반씩 지분 투자해서 한국에 이제 한국 유니클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돈 벌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뭐 배당하면 뭐 그쪽 50% 투자하는데 50% 떼주고 뭐 이런 다이소는 식인데. 그건 아니고 네. 처음에 한국에서 다이소라는 이름을 쓰도록 허용을 해주고 네. 영원히 네. 그것도 뭐 10년 계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 투자의 일부를 네. 댔어요. 우리 일본의 다이소 회장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은인이시죠. 이분은 송파구의 지하에서 상가를 조그만 상가를 하던 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이소가 커진 그러면 거거든요. 다이소는 어쨌든 그분이 좀 투자를 했지만 완전히 다이소 한국 기업이죠. 기업이네요. 그렇죠. 일본 다이소라는 이름을 한국어로 쓰고 있는 한국 회사고 한국 기업이에요. 100% 한국 기업이죠, 지금은. 그러면 물론 여러 처음에는 그 비슷하게 베껴서 했겠지만 이름이 똑같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영업 구조나 뭐 이런 것들 고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토착화됐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그러니까 중국에 만약 다이소가 중국 진출해서는 지금 다이소라는 이름을 못 쓰고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일본 다이소하고 중국 네. 시장에서는 좀 지금 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쇼킹하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인데 신상품이 매달 몇 종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가보면 희한한 거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한 번 누르면 예. 사과가 쑥 깎이는 뭐 이런 것 희한한 거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일본의 돈키호테라는 매장에서 아, 네. 우리가 굉장히 보물찾기 하듯이 매장에 물건을 찾잖아요. 네. 돈키호테급으로 굉장히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월 400종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가면은 제품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선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하고 직접 거래해서 굉장히 그 가격을 5,000원이라는 5,000원에 사실은 소매 매장에서 팔려면은 2,500원 이하로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50%. 그러니까 네. 얼마나 원가 압박을 받겠습니까? 제조사들 중에서는 죽어나는 거지만 그런 어떤 볼륨을 크게 거래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또 거래에 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조사와 직접 거래해서 원가를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부산에 엄청난 큰 물류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리 물류센터부터 제품은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죠. 제조업은 아니지만 우리 그 제조사하고 직접 거래해서 엄청나게 뭐 2만 개, 3만 개 이런 단위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돼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옴니 채널을 구현했는데 전국에 1,500개 매장까지 나도 성장할지는 몰랐지만 1,500개까지 매장이 있어서 매장이 1,500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원주, 춘천 가면은 다이소 치면은 막 3, 4개씩 나오고요. 지방 도시에도. 그다음에 다이소몰을 작년에 오픈해서 재작년인가 오픈했는데 하여간 2024년 말 기준에 월간 335만 명이 그 활성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우리 소매업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네. 서비스하는 걸 옴니 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옴니 채널 플레이어가 됐다는 면이 다이소가 지금 이제 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손톱깎이하고 면도기 날 사러 가야지 하고 가는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윈도우 쇼핑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뭐가 필요해서 간 것도 있지만
간 김에 뭐 새로운 건 좀 없나 하고 쭉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혁신적인 거, 싼 걸 계속 갖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젊은 우리 디자인 팀도 굉장히 크고요. 그 젊은 사원들이 엄청나게 R&D를 해서 네. 그런 매달 한 400종의 신제품을 갖다 놓는다는 거는 얼마나 그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간 다이소들이 뭐 10대, 20대 놀이터이기도 하고 네. 매장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면세점 불황인데 한국 면세점에 와야 될 과거의 그런 외국인 방문객들이 지금 다이소, 올리브영, 네. 뭐 더현대 이런 데를 가기 때문에 면세점이 가보면 텅텅 비어 있다. 불경기업이나 소득이 우리 실질 소득이 잘 오르지 않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리브영 말씀하셨고 다이소 사실은 백화점이나 뭐 어디 다른 마트를 가는 것보다는 일단 너무너무 싸거든요. 뭘.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죠. 우리 월급이 안 오르는데도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우리 인플레이션만큼 월급이 안 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학 교수들의 월급도 15년 동안 등록금을 네. 못 올려서 한 번도 못 올려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약간 뭐 이 정부의 그립감이 약해져서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잖아요. 등록금을. 그래서 이게 15년 동안 월급이 안 오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생활비를 절감하려면 이 다이소나 이제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죠. 숙명여대 교수마저도 예, 맞습니다. 월급이 상태 안 좋아요. 예. 다행히 정부가 막 흔들리면서 그 사이에 살짝 조금 다 올렸어요 이번에. 이번에 모든 예. 대학이 예. 15년 동안 못 올리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안 올랐다는 건 물가 대비 못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 물가 대비가 절대- 아니라 절대- 절대 금액을 못 올렸죠. 대학 등록금이 15년간 동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우리도 절대 못 올렸어요. 거의 15년 전 월급이었다 거의. 그렇습니다. 15년 전 월급인데 그때는 좀 높았으니까 버티고 있었는데. KBS가 10년 전 월급이거든요. 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네. 지금 예. 대단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국립대는 저가- 올렸습니다. 국립대는 계속 올라가서 네. 국립대랑 비슷해졌죠. 사립대가 우리 교수 월급이. 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교수들은. 또 몰랐습니다. 네. 그 얘기가 자 다이소를 온라인으로 판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년 대비 81% 증가. 네. C커머스 좀 살펴볼게요. 이게 크로스 더 보더죠? 예, 예. 맞죠 이게? 맞습니다. 네. 이제 물 건너서 우리가 사는 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익숙해 있는데 알리, 테무가 지금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렇죠. 알리테무, 쉬인이라고 우리 시인도 있죠. 네. 예, 3인방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대단한 애가 들어와죠. 징동닷컴이라고.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C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차이나 커머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C가 크로스보더 커머스라고 우리 직구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구 시장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우리나라 뭐 시장을 소매 시장을 크게 보면 600조까지도 보는데 이제 뭐 6조도 당연히 안 됐는데 그 우리가 사실은 크로스보더 직구 시장 할 때는 미국의 아마존 직구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완전히 차이나 커머스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직구다 그러면 알리나 테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 지금 3월 말에 지금 징동닷컴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징동닷컴은 어떤 회사냐? JD.com. 이 회사는 이제 굉장히 쿠팡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이커머스 업체가 징동닷컴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나 테무는 해외 직구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네. 징동닷컴은 중국 14억 인구한테 쿠팡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찾아보니까 쿠팡도 사실은 우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스닥에 나스닥도 상장돼 아니고 있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23불이더라고요 오늘 주가. 그래서 네. 시가총액 425억 불인데 징동닷컴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74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2불이고 네. 그 주가가 그래서 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퍼가 7배밖에 안 되고 네. 우리 쿠팡은 3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퍼가 30배는 7배보다 훨씬 센 거니까 우리 쿠팡이 둘 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아마존은 징동닷컴인데 그 징동닷컴이 한국에 상륙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커머스, 차이나 커머스가 지금 원래 알리와 테무, 쉬인 뭐 이 정도에다가 지금 징동닷컴까지 4인방이 다 들어온다. 이거는 뭐 정말 그 지금 한 10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10조 이상을 앞으로 할 거고 한국의 저가 시장에 강력한 지금 세력이 차이나 커머스가 지금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다르잖아요. 그 맨날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켓에서 제품 프로바이더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예. 잔뜩 사놓고 물류창고에 쫙 쟁여놓고 예. 소비자가 우리가 사면 그걸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예. 징동닷컴과 테무 이런 어떻게 다릅니까? 알리와 테무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B2B처럼 이렇게 네. 그 물론 물류센터를 활용하지만 알리와 테무는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만 하는 네, 거고 네. 셀러들 제품을 네. 징동닷컴은 자, 팔려는 사람은 우리 플랫폼에 올라와. 예, 예.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품 싹 브로커죠, 올려놓으면 브로커. 네, 우리가 들어가서 클릭해서 사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품질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불법 그렇군요. 제품도 사후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네, 있는데 네. 징동닷컴은 존경받는 게 그 중국에서는 징동닷컴을 더 상위로 치는 게 쿠팡처럼 직매입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그다음에 24시간 쿠팡은 7시간 새벽 배송인데 로켓 배송인데 징동닷컴은 24시간 배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2시간 배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징동닷컴의 한국 상륙은 상당히 그 지금 중국의 메인 플레이어가 들어왔다. 직매입을 하는 진짜 소매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알리나 테무는 소매업의 오리진은 아니죠. 셀러들 네, 그냥 플랫폼 업체인데 징동닷컴은 자기가 직매입해서 품질 관리하고 불량품은 거래 안 하고 직접 이제 또 알리나 테무처럼 당연히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징동닷컴이야말로 한국의 쿠팡 같은 이걸 뭐 완성체 이커머스인데 한국에 지금 상륙한다는 거는 정말 들어와야 될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창에 징동 물류창고에 사람 없고 다 로봇가 한다네요. 저희 맞습니다. 댓글창에. 예. 네. 굉장히 중국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소비자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테무 수 같은 있는. 경우에는 잘안 그것을 되죠. 판 사람에게 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할 예. 경우가 많지만 예. 쿠팡이나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쿠팡하고 징동닷컴에 왜 너희 이런 제품을 팔았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근본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가 되는 업체가 들어온 거고요. 네. 쿠팡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테무나 알리는 네. 쿠팡한테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거든요. 물론 득대 많은 아이템들은 좀 있었지만 네. 주로 뭐 3,000원짜리 운동화를 판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쇼킹한 건데 징동닷컴은 정말 제대로 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 후배들이 그 옥상에 저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 테무에서 조명을 사다 놨어요. 굉장히 비싸. 45,000원. 테무에서 45,000원이면 굉장한 40만 원짜리죠. 근데 이 뭐 되겠느냐? 아, 이제 겨울 동안 옥상을 쓰지 않다가 봄에 다시 켰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테무가 이렇다 했는데 이게 충전용이어서 이 충전하는 판을 이렇게 하늘로 놔뒀어야 되는데 제가 사용 잘 미비네요.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또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고쳐졌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네. 중국 제품들 테무 놀라운 너무 제품들이 많아요. 테무를 너무 무시했구나. 45,000원짜리면 테무에서는 진짜 40만 원짜리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 시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의점은 제가 지난달인가 이제 드디어 줄기 시작했다. 예. 그 말은 이제 시장이 피크아웃. 네, 예, 완전히 피크아웃. 찼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5,200만 피크잖아요. 그래서 피크아웃 했죠. 2020년부터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의점은 대단한 우리 소매 산업인 게 그 일본의 편의점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일본을 따라잡고 1인당 우리 한국의 우리 100명당 편의점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인구로 따지면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됐거든요. 그게 아마 2019년 20년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한국에 5만 5천 개가 현재 있습니다. 편의점이. 그래서 뭐 대단합니다. 5만 5천 개 중에 사실은 3개가 있는데 CU가 18,000개, GS25가 18,000개, 나머지 두 업체 기타 등등이 18,0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4개 주요 플레이어가 있고 뭐 독립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편의점이 5만 5천 개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한국에 뭐 약국이 23,000개, 교회가 뭐 24,000개 있다는데 하여간 네. 그 한국의 그 편의점이 55,000개 있다는 거는 한국을 세계 최고의 쇼핑 천국으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는 업태예요. 네. 편의점이 두 개, 탑2가 우리 2강이잖아요. 2강. 우리 CU와 GS라는 네. 2강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개수도 똑같아요. 18,40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맹점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편의점이 그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와서 너무 놀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편의점의 기능 자체가 꼭 물건을 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골목골목 지킴이 네. 역할도 하고 긴급할 때 가서 뭐 도움도 받고 하면서 한국의 편의점 때문에 택배도 받아주고 외국의 현금 MG가 인출도 하고 뭐. 맞습니다. 네. 외국의 MG들이 와서 한국을 굉장히 놀래는 게 도로 뭐 지하철 이런 것도 더불어서 편의점도 그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그러나 나는 언제 피크아웃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드디어 작년부터 네. 편의점 개수가 줄면서 피크아웃 됐다는 거는 편의점 회사들의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점당 매출이 늘지 않고 지금 굉장히 편의점 사장이 친구라 그랬죠. 네. 네. 편의점 사장이 알바보다 아마 못 갖고 갈 거예요. 그렇게 힘든 편의점 사장들은 네 군데가 경쟁을 하다가 한 군데가 작년에 나가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불경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예, 이제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누가 버티느냐의 싸움인데 드디어 줄기 시작했다. 네. 만약에 편의점 구조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 친구가 편의점 한다면 원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당연히 말리죠. 말려요? 예, 이제는 편의점은 피크 아웃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성장기 시장에서는 점당 매출이 올라가지만 이제는 점당 매출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마진이 더 낮아지는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금 저성과 점포를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네. 점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은퇴하면서 편의점 주인을 된다는 거는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하셔야 되고 편의점도 전성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편의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7, 8개까지 하시는 분까지 봤는데 네. 이제는 그런 성장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가 편의점이 꺾였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편의점도 계속 이제 우리 기업은 계속 매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네. 경기 불황이든 호황이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 탑2를 중심으로 2강 기업들이 상품 차별화된 PB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앞으로의 성장률을 결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U에만 가야지 있는 GS는 없는 어떤 제품 이런 걸 좀 더 많이 만들 때 우리가 좀 더 PB 경쟁을 좀 서로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되게 맛있는데 10,000원짜리 그 와인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뭐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GS에만 가면 있는 거, 맞습니다. CU에만 가면 예. 있는 거 이걸로 어떻게든 고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뭐 킬러 컨텐츠 같은 예. 그런 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경쟁은 출점 경쟁이었거든요. 개수로 늘리는 양적 경쟁이었으나 지금부터는 개수가 이제 줄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팍 주는 건 아니고 네.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PB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늘었냐 보면 아까 우리가 뭐 치킨점이나 편의점 다 그 사장님 인건비 따먹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뭐 300, 400 더 벌려면 본인이 그냥 몇 시간 맞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더 해야 되고 거기 이제 부인까지 와서 하면 또 이제 수익은 더 올라가지만 너무 힘들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갈아 넣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이렇게 쳐서 뭐 죽으라고 했더니 내가 했더니 한 300만 원 나와서 이거 하느니 내가 쿠팡 기사를 할까 고민해도 본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본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계속 생길 때까지 진짜로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신 피크아웃 할 때까지 들어오세요 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정답 맞고요. 그래서 가맹점주들하고 갈등도 굉장히 심하죠. 사실은 편의점이. 왜냐하면 약속된 그런 매출과 약속된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네. 특히 이제 그 잘 되는 매장은 잘 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이는 매장들이 반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정된 약속된 그런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점주들이
이게 업체들한테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점포가 늘면은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한국의 편의점 시장이 한국 소비 위축으로 피크아웃이 일단은 1차 피크아웃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상당히 슬픈 뉴스인데 그러나 또 우리 사실은 우리 실업 그 취업이 1차 경력이 끝나서 편의점주를 꿈꾸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그 빨간 알람이 열린 거죠. 지금 이제 편의점이 포함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지금 치킨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편의점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빨간불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커피 전문점도 뭐 편의점 빨간불 이상 카페는 이미 빨간불이죠. 예. 그러니까요. 빨간불 뭐라 새빨간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보도하면서 네. 그 점주와 본사와의 그 불공정 계약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찾은 게 아니고 그런 제보가 워낙 많이 오니까 예. 모아서 네.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제 24시간 강제로 영업하는 거 이런 네. 것들 많이 공정거래법상 네. 많이 고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네. 들어 새벽 2시인데 몸이 너무 안 좋죠. 그렇다고 새벽 2시에 아르바이트생 부를 수도 없잖아요. 네. 그 점주가 졸다가 집에 잠깐 가잖아요. 그 네. 본사는 그거 어떻게 아나 했더니 포스기에 한 2시간 정도 거래가 없으면 본사가 자동으로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예. 전화합니다. 예. 지금 점주에 비었다 그러면 페널티 줍니다. 아이고 살벌.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적자가 계속 나는데 2년 4년 계약해가지고 접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접을 수가 없는. 근데 계속 팔면 나는 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 뭐 똔똔해서 단 한 푼도 안 남는데 본사는 계속 매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본사 이유는 그 정도서는 마진을 빼고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시사프로에서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또 어떤 건 또 개선이 안 되고 또 어떤 건 또 본사 입장이 또 맞는 것도 있고 뭐 본사도 뭐 많이 고친다고 고쳤으니까요.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게 갈등 네. 구조가 인빌트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예.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우리 남녀가 처음 결혼 2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로 기대 불일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맹 점주하고 가맹 본부하고도 처음에 기대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 2년 동안은 굉장히 경제적 갈등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용역을 한 게 있는 프로젝트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한 3, 4년, 5년마다 계약하잖아요. 네. 처음 2년이 지나면 이제 경제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슈퍼바이저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심리적 갈등으로 가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이제 2년 지나면은 포기하고 우리 결혼도 이제 처음에 돈 문제가 있다면은 포기하고 이제 인기, 성격 뭐 이런 걸로 가는 것처럼 비슷하더라고요. 네. 갈등 구조도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그런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제 강호동 씨가 하는 치킨 브랜드가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몰래카메라랑 같이 저 강서구에 본사가 있는데 아, 점주를 모집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시간 동안에는 이제 매크로한 시장이나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면 가게를 열 수 있나 이걸 설명해주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 서너 명씩 모아서 직접 튀겨 와서 그 네. 치킨 이름이 뭐였더라? 그 올려주십시오 창에. 네, 그 이게 구워서 직접 주면서 이제 마케팅하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이제 몰래 카메라로 찍고 이제 이제 저희는 당연히 블러핑을 할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망했어요 그 취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유도신문 하죠. 근데 만약에 그 맥주를 저희가 이게 두상 거 말고 이런 것을 따로 저희가 다른 데서 납품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아예 저희 본사 거만 쓰셔야 돼요 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도 그런 얼마나 저희가 이게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게 뭐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은데 그때 그 젊은 그 마케팅하는 세일즈 하는 분이 했던 말 중에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은 조회인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장희용이다 그러면 저희 퇴직하고 여기 한번 치킨점 요 강호동 치킨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리가 좋다고 절대 오래 하실 생각은 말고 예. 저희가 실사 여러 번 하고 뭐 발품을 여러 번 파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자리일 텐데 거기가 진짜 좋은 자리라면 왜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그 건너편에 치킨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많이 주고 많이 팔고 장사를 잘해서 맛있게 주고 많이 주고 해서 권리금 받고 나가실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퇴직하시고 3년 5년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와 젊은 친구들인데 대단. 마케팅을 정말 현실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취재 갔다가 가입할 뻔했다니까요. 그 강호동 씨 하는 치킨점이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편의점은 그러니까 교수님 결론적으로는 피크아웃이라는 것이 이제 뭐 그러면 점포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지금 정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네. 앞으로 굉장히 출혈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죠.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가 이미 그 피크아웃이 됐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대형마트가 뭐 처절하잖아요. 지금 네. 2위 업체가 지금 부도 위기고 홈플러스. 1위 업체 네. 이마트도 유일하게 지금 흑자를 조금 만들고 있고요. 롯데마트- 오프라인에서는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도 아예 실질적으로 적자거든요. 적자예요? 네. 그래서 부실 점포 정리하느라고 지난 5, 6년 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아. 완전히 처진 3등이 돼버렸죠. 롯데마트가요? 과거에는 홈플러스하고 경쟁하다가 네. 그래서 부동의 이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대형마트도 이제 업체 전체 산업 전체 볼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봐야죠. 물론 근데- 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규제라는 건 의무휴일 의무휴업하고 네. 시간 영업 시간 규제가 있잖아요. 일요일 날 2번 놀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 출점 더 못하고 출점하려면 뭐 1km 안에 반경 1km 안에 뭐 그래서 출점이 더 이상 사실 더 이상 출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미 피크아웃된 지는 한 뭐 4, 5년이 아니라 7, 8년 됐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걸 온라인에서 사서 그런 거 맞습니다. 영향은 또, 물론 그것도 당연히 예, 클 식품을 신선식품을 이제 쿠팡에서 취급하면서부터 거고. 네. 대형마트가 이제 피크아웃된 거죠. 쉽게 말하면. 쿠팡이 그냥 그 무슨 뭐 나물이면 뭐 다 갖다 줘 버리니까 그렇죠. 일단 마트 갈 일이 없어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쿠팡 앱을 깔아버렸다 그럴까요? 뭐 이런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가지고 네. 아. 미래 10년 동안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좀 불운한 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천천히 더 피크아웃이 최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미리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한 25년 정도는 더 유지돼야 될 산업이 망가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 뭐 목요일 또 뭐 일요일 저녁에 그 젊은 부부가 늘 이마트 가서 쇼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안 가보니까 이거 안 가도 온라인 주문하니까 잘 오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군요. 7시간 만에 오니까. 예. 네, 참 새벽에 갖다 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네, 중국도 뭐 우리처럼 효율성이 안 나오죠. 우리는 수도권에 2,500만 구매력의 70%가 모여 사는 나라는 전 세계 없잖아요. 런던이 약간 유사한데 네. 런던만 해도 좀 그레이트 런던 서울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물론 이제 동경이 있는데 도쿄는 디지털 전환이 안 됐어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앱을 안 깔아서 우리 쿠팡이 도쿄에 진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을 갔더니 잘 되고 있어요. 쿠팡이 타이페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유사한 데는 타이페이다. 서울하고 유사한 데는 수도권. 네. 한국의 수도권과 가장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한 데는 그 소득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타이페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이게 도심이 집약적으로 이게 과밀해야 되고. 그렇죠. 어, 소득 구매력도 일단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족성이 있어야 되고요. 아침 일단 새벽에 제가 볼 때 아침 이 7시에 모델은 배달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델은 중남미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박 3일 걸립니다. 네, 이 모델은 절대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홈플러스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될 뭐 법정 관리에서 살아날지 청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산이 시키겠습니까? 근데 롯데마트가 3위로 쳐졌으면 근데 마트 시장은 일단 정윤진 회장의 이마트가 사실상 이제 수혜자. 과점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 주가가 올랐잖아요.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마트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많이 망가져요. 38만 원에서 올랐어요. 15년 동안 6만 원까지 네. 떨어졌다가 지금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로 한 2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장을 과점해 버린다는 건 그렇죠. 이제 굉장한 독점 경쟁력을 약간의 지금 홈플러스가 만약 도산되면 네. 거의 뭐 지금 2개 업체밖에 안 그러네요.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형 마트 시장이 이미 수익성을 잃고 있고 맞습니다. 편의점도 완전히 그냥 피크아웃됐고. 과점 상태라면 그럼 이제 오프라인 마켓은 이제 뭐 다이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올리브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마켓은 이제 네. 편의점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네. 이 세 개가 원래는 대형마트가 완벽한 1등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이제 대형마트가 밀리면서 지금 백화점과 편의점의 전체 매출이 비슷하거든요. 30조 네. 정도로. 그래서 35조인가 30조 정도에서 비슷한데
백화점은 더 이상 많이 출점하기도 힘들거니와 백화점도 뭐 지금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명품이 잘 안 팔려서. 근데 이제 편의점은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산업에서는 우리 소매업은 편의점과 백화점 두 개가 끌고 간다. 대형마트는 이제 좀 이렇게 페이드어웨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백화점에서 명품이나 고가 시장이 그리고 몇몇의 소비 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백화점 매출을 다 책임져 준다고 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품 잘 안 팔려요 이제? 명품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작년 2004년 2분기부터 지금 소비가 몰락하는 와중에 12월 3일 날 그 사태가 벌어져서 네. 이렇게 다운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품 시장 이제 가성비 시장 다이소만 좀 더 C커머스하고 다이소만 지금 화랑이고 네. 나머지 전체 시장이 다 안 좋습니다. 중간 가격대도 안 좋고 자영업자들 뭐 지금 저는 지방 도시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완전 지방 소멸이죠. 소매업의 소멸. 아유 진짜 심합니다. 아주 네. 심한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의 옛날을 보는 것 같은데 일본은 뭐 한 20년 전부터 지방 서울, 오사카, 도쿄를 제외한 전 도시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다. 춘천, 원주 아니 제가 거기까지 유명한 갈 것도 없고요. 네. 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교수님 계시니까 확인을 받을 수 있네. 반포 신세계가 한 3조 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올해인가 작년 말에 문 닫은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인가가 1년에 700억인가야. 이건 너무 정확한 예. 백화점 양극화가 심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일산은 지방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에서 2, 30분이면 가는 데인데. 일단 일산에 라페스타라는 유명한 쇼핑몰이 있었는데 라페스타 완전 폭격 맞았잖아요. 거의 한 30% 40% 매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방도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만 벗어나도 네. 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이라든지 그 뭐 가로수길 이런데 뭐 지금 30~40% 이상 다 지금 공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오피스 상권의 몰락 또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소매업의 종말, 오프라인 소매업의 종말, 리테일 어포컬립스라는 현상이 2017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2020년부터 갑자기 이제 매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안 맞고 왜냐하면 이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안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뭐 이 점포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연장돼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내렸다가는 다시 복구가 안 되니까. 복구가 안 되죠. 5%밖에 못 올리고. 그래서 아예 2, 3년 공실도 그냥 3년 있다가 임대료 제값 받는 사람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년을 비워놔도 손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건물주는 이제 뭐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뭐 그 임대료 내면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매업의 몰락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 3, 4년, 4, 5년 버티다가 가로수길 그 건물주들이 건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은 사실은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의 그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동산의 몰락이 우리나라도 시작돼요. 이제 뭐 부동산 업계 알다시피 일본과 중국은 무너졌는데 한국은 무슨 재주로 버티고 있느냐. 근데 뭐 지방의 지금 상가와 아파트 그럼요. 값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도 오늘 내일인데 그 오늘 내일이 언제인가 궁금합니다. 맨날 저는. 기자들이 그놈의 그 강남 맨날 이 기사만 쓰니까 마치 여기만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예. 예. 강남과 사실 여의도만 있으면 지역은 뭐 지방도 아니면 지역 5대 도시만 가도 부동산 시장 진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진짜로 식어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워낙 특이해서 잘 모르겠고 온라인 쇼핑의 모바일 쇼핑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같으면 그 항상 전통적인 그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동네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맞습니다. 거기에 백화점 하나 들어있고 네. 뭐 들어있고 마트 들어있고 네. 이렇게 거기도 그럼 하향세입니까? 완전히 그게 바로 2017년에 시작된 토이저러스라든지 네, 메이시스 백화점의 파산으로 대변되는 그게 다 아마존으로 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DX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소매업의 전환 이런 게 바로 소매업의 종말 현상을 그래서 갖고 왔다. 아포칼립스라는 종말 인류 네. 종말 그 단어를 쓰신 거군요. 예. 좀 살벌한 단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들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이 상품을 판매 갖고는 이제는 수지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뭐 성수동의 그런 매장들처럼 이렇게 뭐 전시의 공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그다음에 오프라인 공간이 하나의 미디어가 되는 네. 뭐 이런 거죠. 어느 시장이나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포화됐고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됐고 뭐 가족을 갈아 넣어야 한다지만 사실 치킨점 유명 치킨점이나 뭐 파리클라상이나 편의점도 목 좋은 것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거든요. 네. 네. 그 업종 안에서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죠. 예. 같은 브랜드, 같은 업종이어도. 맞습니다. 네. 같은 뭐 편의점도 여의도에 목 좋은 곳은 정말 일단 그 점주는 안 나가실 테니까요. 요기요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저 GS 리테일이 산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네. 2021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김봉 딜리버리 히어로 아닙니다. 그거는 배민이고요. 그 배민이군요. 네. 아, 네네네. 네. 딜리버리 히어로 네, 네. 코리아의 지분을 네. 뭐 100%를 샀는데 네. GS 리테일이 네. GS 리테일 여기 요기요죠. 그건 배민이고 예, 배민 예. 다음이 요기요였죠. 네. 배민하고 요기요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네. 이 두 개가 약간 그 과점화된 그런 플레이어로 두 개 업체가 뭐 한 8대2 정도로 네. 이제 시장을 가져가면서 그 이게 배달 앱 시장을 창조해 가지고 배민이 네. 잘 가고 있었는데 그 하여간 GS 리테일이 그 요기요를 샀거든요. 2021년에 3,770억에 GS 리테일만 산 게 아니라 GS 리테일하고 컨소시엄이 샀으니까 그 MBK 파트너스와 같은 그런 어떤 사모펀드하고 같이 샀어요. 네. 근데 이제 8천억에 총 인수 금액이 8천억에 이제 샀는데 요기요를 8천억에 산 게 화근이죠. 너무 비싸게 샀다. 2021년에 우리 지마켓 비싸게 사가지고 우리 쓱닷컴 쪽이 굉장히 네, 지금 네. 이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GS 리테일이 경영진회장? 예. 너무 비싸게 샀어요. 2조 뭐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GS 리테일 여기 GS 리테일이 산 것도 8천억인데 금액은 그거보다 안 되지만 지금 뭐 한 지금 가치가 2천억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이렇게 가치가 요기요 가치가 떨어진 거는 쿠팡 때문이죠. 쿠팡 이스가 걔네가 들어오면서 네. 시장을 거의 지금 30-40% 끌어올리면서 요기요가 지금 10% 정도로 마켓쉐어가 줄면서 이렇게 지금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요. 지금 이제 매출도 늘지 잘 않고 거기다가 이제 배민은 마켓쉐어가 배민도 지금 50% 정도 줄었거든요. 80에서 50% 줄은 상태에서 지금 요기요의 마켓쉐어 한 5% 10%와 그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쿠팡이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딜리버리 그 뭡니까? 요기요의 마켓쉐어와 MS와 그 배민의 MS를 양쪽에서 뺏어 가지고 한 40%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스는 근데 공짜잖아요. 네. 우리 일단 가입비 와우 내야죠. 회원 네. 7,890원 낸 사람들은 네, 네. 그다음에 뭐 OTT도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흥민 나오는 축구 경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와 대단해요. 이제 배달 그다음에 배달 앱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네. 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배민도 지금 비상이고 요기요도 장사가 안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요기요를 잘못 인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진입이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다. 비쌀 때 들어왔다. 그다음에 지배 구조도 사모펀드하고 의견 충돌이 좀 낮으면서 그 한 몸이면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좀 늦었다. 실행력도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플랫폼 기업이 자본력을 맡고 그냥 사실은 GS 리테일은 리테일 회사긴 한데 요기요는 정확한 데 보면 플랫폼이니까 리테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마트 그룹이 지마켓을 인수해 가지고 이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쓱닷컴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IT 기반의 플랫폼하고 전통 기반의 아침에 8시에 셔터 올리고 셔터 9시 밤 9시에 내리는 이런 오프라인 소매업하고 인력 구조나 이런 게 잘 통합이 안 되나 봐요. 유전자가 다르다. 유전자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건데 GS 리테일이 편의점 업체로서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지만 요기요는 잘 운영을 못했다.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 그 독일 기업의 지분 다 그때는 뭐 4, 5조 아니었던 거예요? 배민은 굉장히 비싸게 팔았던 걸로 알고 배민은 있는데. 팔았죠. 네. 팔고 요기요도 아마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지분을 산 거니까 그러니까요. 요기요도 아마 네. 딜리버리 코리아가 그러니까 여기 저 배민은 갖고 있고 큰 덩어리는 갖고 있고 두 번째 업체는 GS 리테일에 팔았는데 배민도 이제 독일에서 팔았습니다. 독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딜리버리 히어로 아닌가요? 그게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이고 요기요는 그 누가 판매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아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판 그 빠져 엑시트한 그렇죠. 전소유주는 잘 팔았죠. 잘 파는 그렇죠. 거네요. 독일 그러니까 기업에. 이게 모든 게 M&A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운이 중요하다. 그리고 운영자가 리테일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리테일하고 이 이커머스하고는 말이 같은 커머스지 이게 좀 약간 다른 DNA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물건 파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구조다. 네. 쿠팡이츠의 그 구조를 생각해낸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유통시장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바꿨죠. 아까 완전히 세 가지가 혁명.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무료로 되는 그러니까 쿠팡이츠하고 네. 배빈하고 네. 지금 요기요 세 개 업체가 배달앱 시장을 갖고 쿠팡이츠가 처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김범석 회장. 저 컨텐츠 볼 수 있고. 컨텐츠 OTT. 네, 그다음에 무료 배달되고. 무료 배달 그러니까 그 B2C라고 하는 걸 하고 네.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네. 그다음 B2B 셀러들한테 받아다가 셀러들한테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셀러들이 지방의 어떤 농수산물 강산농원 사장이라면은 네. 그 거기 쿠팡 배달 차량이 가서 네. 그 강산농원에 가서 물건을 픽업해요. 그러니까 농장주는 그냥 쿠팡하고 계약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매출의 40% 가까이를 내야 돼요. 매출의 40%를 쿠팡한테 내면서 모든 배달부터 뭐 AS를 다 쿠팡한테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생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40%를 주더라도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쿠팡하고 거래해서 중소기업 업체나 농수산 업체들이 매출이 막 10배, 100배 증가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걸 풀필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류 서비스를 턴키로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쿠팡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B2B 서비스가 있고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B2B 비즈니스도 있고, 그 다음에 OTT라고 이거는 컨텐츠 비즈니스다야. 컨텐츠, 넷플릭스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의 시간을 점유한다. 쿠팡은 중독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것도 그렇고 구독처럼 우리가 네. 이제 그 배민은 계속 수수료가 얼마고 뭐 할 때 얼마 할인해주고 계속 이걸 하다가 네. 있는데 쿠팡에서 한 번에 내면 다음부터 10번 시키든 5번 시키든 20번 시키든 다 공짜야. 이 부분이 그래서 결정 배민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결정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어요 주부들에게. 공짜로 하니까 공짜로 하는 데는 당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에 지금 이제 배달앱 시장의 30-40%를 네. 그런 공짜 서비스로 잡아온 거죠 지금. 네. 쿠팡과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비슷하죠. 거래액은 지금 비슷한데 쿠팡이 55조고 작년에 네이버가 50조니까 네. 거래액은 비슷하지만 실속은 쿠팡이 훨씬 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아까 얘기한 플랫폼 업체잖아요. 네, 자기네가 직매입을 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근데 거래만 이제 해주고 수수료 받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만들어서 네이버는 이제 컬리하고도 협업을 하고 굉장히 최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 금년에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네. 그래서 쿠팡과의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지존 싸움이 돼. 그래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과거 14개 정도 업체가 벌리던 춘추 전국 시대에서 2025년을 경계로 차이나 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저는 삼국지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쿠팡 대 네이버 연합군 그리고 차이나 커머스 크게 보면 이 세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소비 패턴이 이커머스로 지금 거의 이커머스가 한국의 B2B는 50% 이상 되고요. 이미 B2C 일반적인 상거래도 시장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뭐 35에서 45%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거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소매 시장의 40% 이상을 이커머스가 하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냥 직장에 아침에 딱 출근하면 놓여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왜 이게 빠져나가기 힘들냐면 저도 이제 쿠팡을 한 달간 끊어봤는데요. 금단 현상이 막 벌어지면서 머리에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밀어서 결제하기 쉬운 결제를 하다가 쿠팡 같은 경우는 정말 손가락 몇 번 하면은 막 제품이 그 다음날 새벽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유동 소비자들이 모바일 폰으로 몇 번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쇼핑이 되는 이런 고정 소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쇼핑 타임이 있었죠. 쇼핑을 해야겠다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매장에 충성도 했죠. 이마트 고객은 이마트만 가고 홈플러스 고객은 홈플러스만 가고 그다음에 뭐 쇼핑을 하려면 전 가족이 가끔 가기도 하고 뭐 자기 차 끌고 가서 물류를 다 자기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정 소비의 시대에서 유동 소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쿠팡 고객 그냥 이번 달 네이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 둘 이상의 가정주부들이 주로 많이 하던데 우리 제 학생들 전직 학생들 중에서 가정주부인 경우에 애가 둘 이상 그러면 이 쇼핑 앱을 한 서너 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 썼다가 네이버 썼다가 굉장히 그럼요. 쇼핑 전문가입니다. 네, 네. 그러면 0.1초 만에 변심을 하는 거잖아요. 홈플러스에서 이마트로 변심하려면 이거 한 두세 시간 이제
걸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변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 증발 소비, 유동 소비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으니까 로열티를 소비자의 그 충성도를 갖고 오기 굉장히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독료를 통해서 선불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 경제, 먼슬리 이제 한 달에 구독료를 7,890원 받는 쿠팡과 5,000원을 받는 지금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뭐 이런 식의 네.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이길까? 이 구독 경제를 잘 구현하는 회사가 이기겠죠. 구독 경제를 잘 구현하는 회사가 검색만 하면 쿠팡이 달려 나온다고 저희 실시간 검색창에 네이버 쇼핑할 때 뭐 운동화라도 하나 사잖아요. 네이버 포인트로 지급할 거냐만 1,200원 정도 깎아주는데 이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알고리즘을 1,200원이 뭐라고? 예. 그 굉장히 뿌듯하게 사람을 뿌듯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참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제가 너치 책 예전에 읽을 때 보면 그 책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 뒷면에 그 명문대를 나온 수천 명의 마케터들이 당신의 지갑을 끌어내기 위한 게 그 앞에 뒤에 숨어 있다. 맞습니다. 예. 교수님 같은 분들 뒤에 수천 명이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지갑을 열게 하는 그 정교한 게 편의점의 그 매대 전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는 맞습니다. 게. 그래서 쿠팡이 대단한 게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IT가 복잡하니까. 예, 다국적 그 인력이 네. 총 동원돼서 하고 있고요. 가격을 그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다른 어떤 A라는 판매자가 뭐 네이버에다가 쿠팡보다 더 싼 값에 팔면은 곧바로 적발당합니다.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오후 담당대 같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오 담당제. 아 옛날 분. 오 담당제 저는 나이가 들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저도 어떻게 알죠? 오 담당제? 저는 분들 모를 것 같은데. 북한이죠, 통제. 오 담당제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하나 이건 좀 짧게 가야 할 것 네.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홈플러스는 시작부터가 MBK가 7조짜리 회사를 7조의 매매 대금 중에 2조만 5조가 자기 자본이고 2조가 대출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5조를 대출로 끼고 그렇죠. 2조만 자기 자본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에서 이자 갚느라고 정신없이 이자 갚느라고 지금 뭐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거는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단기채를 발행했느냐. 자기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도 뭐 이제 이건 뭐 굉장히 좀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한 차입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는 거는 호황이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업황이 이렇게 갑자기 불황으로 갈 줄 몰랐기 때문에 그 피크 때 산 거거든요.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았다. 마트가 제일 잘 나갈 때. 네, 마트 산업이 피크일 때. 모든 게 타이밍이다. 근데 이제 단기채권 판매할 때 그 한 달 전까지 팔았던데 기업이 법정 관리 가려면 이미 빨간불이 오래전에 몇 달 전에는 최소한 들어왔을 거고 줄줄이 채권이 만기가 돌아올 텐데요. 회계 담당자든 좀 뭐 최고 경영자든 간에 계속 우리가 워크아웃을 가는 게 낫겠냐. 법정 관리를 계속 고민했을 텐데 한 달 전에 단기채권을 팔았다는 건 딱 그 시점 안에 범죄죠 그러면. 그렇죠. 알았다.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게 뭐 상태가 심각하다 이거죠. 네,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시기 때는 분명히 빨간불이 켜져 있었을 텐데요. 네. 우리 내수 시장 때문에 제가 오늘 유통산업 이렇게 좀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뭐 어떤 점에 좀 우리가 주목해서 미래를 좀 분석해봐야 할까요? 한국의 이제 소매 시장은 베이비 부모와 X 세대가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끌고 가는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실버 시장이 하나 있고 시니어 시장이 하나 있고 MZ 세대가 또 앞으로 계속 돈을 더 버실 거기 때문에 MZ 세대 그 주력 성장하는 소비 시장 두 개의 축으로 봐야 되고요. 네. 이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10년 동안은 더 성장하겠지만 이게 오프라인 매장들도 지금은 뭐 상당히 어떤 건물주하고의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 공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개입해야 될 이슈인데
좀 유연하게 그 5년만 너무 좀 이렇게 10년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그런 걸 유연성을 더 많이 발휘가 되게끔 시장을 바꿔서 내국인들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면은 한국의 내수 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저 부정적인 얘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시장이 피크아웃되고 뭐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쇼핑을 8조나 했어요. 그래서 8조가 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지금 12월 3일 이후로 소비가 증발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보상은 못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내수 시장에도 굉장히 방문객 경제라 그러는데 비지터 이코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방문객들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내수 시장의 활력도가 조금 이제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 우리 소매 시장도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주력 시장인 이커머스가 지금 완전히 그 이제 그 뭐 물류 기업인지 소매 기업인지 IT 기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AI 혁명에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화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엄청난 또 혁명이 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매 시장의 변화 속도가 뭐 모든 산업 대비 가장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융합적인 서비스 그리고 시장은 이제 그랜드 제너레이션 시장과 MG 시장 두 개로 양대 두 개 축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장벽 치우면서 중국으로부터인가 그 800달러 이하 소포 이거 막아버렸지. 그 테마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원래 별로 점유율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알리나? 커지는 와중에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일부러 겨냥해서 막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올 수가 있죠. 손해는 미국 소비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트럼프가 이런 그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시장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게 정설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의 서영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